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놀라운 비전을 하나 제시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건강보험만 있으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보험 개혁을 실시했던 미국의 오바마 있죠.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이것과 빗대서 문재인 케어다. 이렇게 벌써 부르고 있더라고요. 어허. 문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가게가 파탄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도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질환 이런 4대 중증 질환에만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네. 다른 질환 가지신 분들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진짜 파산 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이래서 모든 중증 질환으로 이런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거 재정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하셨죠.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활용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국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건강보험 확대가 들어가는 5년 동안 필요한 재원 30조 6천억 원 가운데 건강보험에 쌓인 흑자를 활용하겠다. 이런 전략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비용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신문이나 TV 뉴스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일부 언론들이나 야당은 이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한껏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인 거죠. 아니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문재인 케어 좋긴 한데 재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케어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이건 장밋빛 환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정 대표한테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병원 갈 때 병원비 본인 부담금 100%로 내시라고. 근데 아마 이 양반은 친한 친구들이 원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공짜로 받지 않을까? 공짜로 받을까요? 아무튼요. 이렇게 야당이나 일부 언론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어쩔까요? 오늘요. 재미난 뉴스가 났어요. 상반기 세금이 12조 3천억 원이나 더 거쳤대. 재원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세금은 더 거쳤대. 재밌지 않습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복지제도의 재원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의지가 문제인 거죠. 사실 이 건강보험의 개인 부담률은 파고 들어가면은 이익단체와의 어떤 신경전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작 이거에 대해서 언론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요. 어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벌써 일부 의사들이요. 반발할 움직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의사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아니 병실 부족 문제가 지금 현재 너무나 심각한데 이거 어쩔 거냐. 병원 영업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들한테 진짜 되묻고 싶어요. 뭐냐면요. 병실 부족 문제 지금은 괜찮나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대형 병원이나 동네 병원이나 가면 5,6인실 쓰겠다고 하는데 5,6인실 안 잡아주잖아요. 무조건 하루에서 며칠은 1인실에 있어라. 그렇죠. 그리고 옮겨주겠다. 이건 뭡니까? 다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환자 놓고.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선 아니 갑자기 병실 부족 문제를 들고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흔히 말하는 의료 쇼핑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인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가 그렇게 한가하게 병원에 누워 있어.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것은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환자의 불편보다 솔직히 자신들의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닌가. 이유가 있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치과 가행진료 행태를 고발했던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양심치과 의사 아시죠? 강창욱
원장님, 이 분을 치과 업계에서 왕따를 시키고 있잖아. 어허. 이분이 울면서 나오셨잖아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도 이런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보험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전에는 비급여, 그러니까 보험료와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때리는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비급여 항목도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진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반가워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보험 수가만 올려주면 우리도 동의한다. 근데 보험 수가를 왜 올려줘? 그렇게 되면은 이중 부담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정부 부담, 국민 부담. 그러니까요. 아니 뭐 병원 어렵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 병원 가보세요. 이 병원입니까 호텔입니까? 병원에 왜 그런 화려한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아무튼요. 제 지인 중엔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자녀분이 좀 아프세요.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병원비를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쓰신대요. 와. 아니 이런 분들한테 언론이나 야당이나 일부 의사들의 불평 어떻게 들릴까요? 물론 의사분들도 문재인 케어가 현실화되면은 예전보다는 수입이 살짝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의사 되기 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시잖아요. 그 선서의 의미를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가입한 보험인데 뭐가 보장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제대로 가입했다고 생각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요? 정말이에요. 두꺼운 약관을 읽어봐도 모르겠고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보상받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미 가입된 보험 상품도 분석해주며 전문 설계사가 20여 개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요. 올 상반기 세금이요. 작년보다 12조 원이나 더 거쳤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그러니까 10일이죠. 오늘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을 보니까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국세 수입이요. 137조 9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3천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의 올해 세수 목표 대비 실제 거둔 세금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요. 1%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54.9%를 기록했다는 거죠. 아유, 그렇죠. 저희만 해도 부가가치세 내는 게 점점 늘고 있죠. 아, 그런가요? 아무튼요. 대부분 세목에서요. 나라 국간이 더 채워졌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법인세가요. 연결납세 법인의 실적 개선으로요. 전년보다 5조 1천억 원이나 증가했대요. 그래서 33조 5천억 원. 상당히 많이 거쳤죠.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도요. 2조 4천억 원이 늘어나서요. 37조 9천억 원. 이렇게 집계가 됐대요. 개인 사업자, 저희 같은 경우죠. 네.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 신고 실적도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까 박 PD가 잠깐 얘기했던 부가가치세 이것도요. 2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났대요. 그래서 33조 1천억 원. 여기에 우리가 일부 보탠 거 아닙니까? 1조 했군요.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죠. 국세 수입, 세외 수입, 기금 수입 이런 모두를 합친 총 수입 이게요. 올해 상반기 기준 223조 2천억 원. 전년보다요. 16조 2천억 원이 증가했대요. 그래서 진도율도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52.8%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있는 반면에 지출도 덩달아 늘어났겠죠. 올 상반기 총 지출은요. 전년 대비 10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대요. 그래서 225조 4천억 원. 그래서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는요. 2조 2천억 원
적자라고 해요.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이거는 24조 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전 박근혜 정부 때 늘어난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호한 편 아닙니까? 네. 아무튼요, 기재부 관계자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등 긍정적 회복 신호를 보이나 가계부채, 통상 현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 집행 등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세익 기반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건 반가운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요? 종교인 과세. 그렇죠. 오늘 그 기사에 대해서 한 네티즌도 이렇게 찍고 있어요. 뭐냐면요, 부자 교회들 세금 좀 걷어주세요. 수백 원짜리 새 건물 지었다고 자랑하는 멋있는 교회들, 고려시대 때 부자 사찰들, 조선시대 때 부자 서원들,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가 140개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다단계 판매업자가 이렇게 많아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분기별로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주요 정보가 뭐냐? 휴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사무소의 주소, 전화번호 등입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40개로 1분기에 비해서 1개가 늘었어요. 오호. 2분기 중에 8개 판매업자가 폐업을 했고 9개 판매업자가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폐업 판매업자는 땡큐웨이, 햅시바엘, 바이오엠, 장고 코리아, 웰컴홈, 코네크, 위메드, 에이지 커뮤니티 등입니다. 어허. 2분기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오스코리아와 엔라이크 2개였고요.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포에버 코리아, SM, 마이야 이런 8개 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주요 정보를 변경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피해 예방을 위해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가 빈번히 변경되는 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특히 주의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런 세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공정위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한 매체 식당 주인이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봤는데 30년 경력이신데요.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런 다단계 업체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없는 사람들만 더 죽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본 같은 데에서는 이 다단계 중에 대표적인 업체 있죠. 아메 같은 데도 금지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도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가요, 무릎을 꿇었대. 누구한테 무릎을 꿇었느냐?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뭔 얘기냐면요,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 필수 품목 등 원가와 공급가 자료를요, 제출 시한인 9일밤까지 모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대요. 아, 제출 안 하겠다고 버텼었잖아요, 얘네. 그러니까 요거는 기업의 기밀이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공개를 안 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당초 일부 가맹본부가 원가 공개에 불만을 품고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뭐 공정위의 압박 그리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백기를 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0곳이 모두 실태조사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자료 검증과 분석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앞서 공정위는요, 지난달 20일 치킨, 피자, 제빵, 패스트푸드, 커피 이렇게 5개 프랜차이즈 업종 상위 10개사씩 총 50곳에 대해 필수 품목 등의 실태조사를 시행키로 했었잖아요. 실태조사서는 가맹사업자들이 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필수 품목, 건장 물품의 항목과 매입 단가, 공급 가격, 거래 형태와 원가, 마진,
필수 품목의 공급사의 가맹본부와의 특수관계, 리베이트 여부 뭐 이런 것들이 골자라고 합니다. 어허. 공정위는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분석을 외부 용역기관에 맡기기보다 직접 검토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붙였어요. 네. 직접 하겠다는 게 의지를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검증 작업은요,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원가 분석의 경우 공정위 내부 자료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짜 이문열님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프랜차이즈의 갑질 형태 이번에 낱낱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들어요. 예, 원가를 공개를 하면 당연히 얘들이 막대한 마진을 챙겨왔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자나 치킨 값도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문열 컨설턴트님 모셨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백기를 드네. 그러니까요. 이전 정권에서는 천기를 들었던 애들이 천기만 들었을까요? 아무튼요, 진짜 진작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입시 정말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야. 왜 부자들이 명문대에 더 많이 가는 걸까? 항상 싸우던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또 수시와 정시 찬반 논쟁은 언제까지 계속할 건지. 입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입시 현실 고발 웹툰 입시 유감 봤어? 입시에 대한 답답함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만화야. 현실 고발뿐 아니라 중하위권 입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중하위권이라고 불리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헌정 만화이기도 해. 입시 유감? 유료 웹툰이야? 아니, 입시 유감은 무료 웹툰이야. 대중들이 입시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입시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만들었대. 검색창에 입시 유감을 쳐봐. 입시 현실 고발 웹툰 입시 유감.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봤던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오마이뉴스 기자가요, 미국에서 큰 도시를 여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푸드낫 밤 이런 행사에 갔었대요. 그래서 그 행사에 갔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푸드낫 밤이 뭐예요? 푸드야 음식이고, 낫이야 뭐 아니다란 얘기고, 밤은 폭탄 있죠, 폭탄. 이게 뭐냐면 음식은 폭탄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대요. 저는 밤에 음식으로 낫지를 한다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요, 뭐 음식이 폭탄이 된다는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음식이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되면 이게 오히려 폭탄처럼 폐해가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결코 그게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푸드낫 밤은요, 미국에서 시작해서 현재 전 세계 60개국으로 퍼진 무정부주의자들의 운동을 뜻한다고 해요. 미국에서는요, 벌써 500개의 푸드낫 밤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푸드낫 밤 모임 어떤 운동일까요? 시초는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8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요, 8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억압, 핵발전소 투자를 반대하는 의미로요, 노숙인들과 야채 스프를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음식을 나눈 장소는요, 보스턴 은행의 주주회의가 열리던 빌딩 앞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주주들이 핵발전소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동안 푸드낫 밤 활동가들은요, 우리의 세금을 전쟁, 무기, 핵발전소에 쓰지 말고 공평한 음식 분배, 교육 등 시민을 위해 써라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나누며 무정부주의적 아이디어를 교환하고요,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푸드낫 밤을요, 미국 정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대요. 미국에서 가장 하드코어한 테러리스트 집단이다.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음식 나눠 먹는 거를 테러리스트 집단, 그것도 가장 하드코어 이렇게 규정하고 있대요. 실제로요, 푸드낫 밤을 진행하는 봉사자들이요, 그저 음식 나눠 먹으면서 음식 배분이나 교육 등에 힘을 써달라 이렇게 외친 것 때문에 경찰에 연행된 적도 수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푸드낫 밤 행사는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서도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대요.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자도 여기 다녀왔다는 건데요.
있는데요. 실제로 가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요 요리를 한대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 음식을 들고 나가 아무에게나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무에게나가 누구나는 보통 아니겠죠. 노숙인들이겠죠. 네. 그래서 언뜻 보면 노숙인을 돕는 봉사단체와 같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대요. 뭐가 다르냐? 푸드낫 밤에서는요 없는 게 있대. 음식은 있는데 음식 중에 없는 게 있대. 네. 뭐가 없느냐? 육류, 해산물, 유제품. 이게 다 뭡니까? 동물 단백질. 이거를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해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요. 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푸드낫 밤 운동가들은요. 축산산업의 폭력성. 이거를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옥자 영화가 이것보다 좀 늦게 나왔겠죠? 옥자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지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푸드낫 밤 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들 대부분은요, 채식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게다가 푸드낫 밤에 사용되는 음식, 이거 도대체 어떻게 뭘까? 이것도 궁금하시죠? 네. 근데 이게 전부 공짜래요. 노숙인들에게 나눠주는 그 음식인데 이걸 어떻게 공짜로 얻어왔을까?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거죠. 지역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서 당일 팔리지 않은 음식 그리고 마트에서 팔리지 않아 처분하려는 음식 이런 거를 기부받는다고 합니다. 단 상한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다 된 음식은 제외하고요. 미처 팔리지 못한 음식 이런 것들만 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예. 요즘 보니까 동네 빵집들 중에서도요. 빵은 이게 하루 넘어가면 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기부받은 것들을 나눠서 먹는다는 얘기인 거죠. 이 새로운 음식을 돈으로 사기보다 팔리지 않는 음식을 기부받는 그 이유도 있다고 해요. 뭐냐? 미국의 음식 낭비 현실을 저항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미국에서는요, 한 해 72억 톤의 음식물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요, 오마이뉴스 기자는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되는 푸드낫 밤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요.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렸다고 해요. 장소는요, 자원봉사자 집 뒷마당이었다고 합니다. 15명의 운동가가 모여서요, 카레, 쌀, 샐러드, 콩죽 이런 것들을 요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저트로 사과도 준비했다는 거죠. 특히나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 중에서는요, 샐러드에 알록달록한 식용꽃 이런 것까지 뿌렸대요. 네. 이거는 진짜 호텔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식품이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오마이뉴스 기자가 물어봤다는 거죠. 이거 노숙인들이 먹는 요리인데 식용꽃까지 넣는 거는 좀 과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노숙인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노숙인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존중한다, 신경 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노숙인들도 존경받아야 하는,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튼요, 이들은 이렇게 뒷마당에서 준비한 음식을 들고요, 노숙인들이 많은 시내로 나가 음식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숙인들이 와서 먹는 걸 보니까요, 음식을 더 달라는 사람한테는 아무 제한 없이 음식을 더 주고요, 또 이가 부실해서 사과 하나 다 먹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과를 조각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세심함도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진짜 재미난 점도 있었대요. 이 음식 있잖아요. 음식을 노숙인들만 먹는 게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들도 먹는다는 거예요, 같이. 네. 근데 자원봉사자들도요, 이제 노숙인들이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 스스로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배식을 받은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끼리만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노숙인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음식 오늘 맛있었어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다는 거죠. 먹여도 주고. 먹여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아무튼요, 이런 봉사에 참가한 지 3년이 됐다는 한 자원봉사자는 왜 푸드낫 밤 행사에 계속 나온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대요. 난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아요. 노숙인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은데 그렇다고 종교단체에서 봉사하긴 싫어요. 난 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종교단체의 봉사는 봉사자들과 노숙인들이 공급자와 수혜자 역할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푸드낫 밤은 노숙인이 사람이라는 이유로 돕고 있어요. 노숙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끼리 서로 돕는 거죠. 뭘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단지 공짜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낭비하고 있는지 알리고 미국 사회의 불공정함을 고발하려는 겁니다.
참 많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트럼프 뭐 이런 애들 때문에 욕도 많이 먹지만 그래도 선진국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살아있는 일반 지성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멋진 행사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가가지고 요리 박 PD 잘하잖아요. 저는 뭐 힘이 세니까 열심히 날리면 되고요. 아유, 3분 요리 잘합니다. 아이, 3분 요리 말고도 잘하잖아요. 김치찌개 잘 끓이던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을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는 심정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더운데들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예, 아니 입술 터진 거 아직 그대로네요? 아물고 있습니다. 아물고 있고요. 이제 저는 이상하게 제 몸이 좀 티를 내요. 피곤한 거를 이 말이나 행동은 잘 티를 안 내는데 예. 몸이 좀 티를 내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약도 먹고 있고요. 예.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빨리 안 낫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요즘 그래요? 가짜 뉴스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매체들이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진보 쪽은 완전히 이쪽으로 가고 또 보수 쪽은 완전히 또 이거 뭐 다 망한다는 식으로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특히 전력 예비율 가지고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서. 그렇죠. 뉴스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뭐 점심 먹다가 보면 그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근데 과연 전력 예비율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막 추미애 대표도 뭐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하고 야당에서는 왜 사기 아니냐 뭐 발전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기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뭐 이거냐 뭐 과연 신재생이나 태양광으로 가서 이걸 맞출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공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전력 예비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소들을 전부 가동을 했을 때 발전할 수 있는 전기 양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양하고 그 차이예요. 근데 이게 보통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14시 그러니까 2시 정도 보니까 예비율이 한 16%. 16%. 네, 그러니까 보통 10% 밑으로 떨어지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관심 주의 그런 단계별로 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단계가 5단계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뭐 10% 이상일 때는 문제가 없고요. 보통 우리가 블랙아웃이다 해서 왜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보통 한 5% 미만, 뭐 한 3%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왜냐면 전기라는 게 이렇게 쭉 어느 정도 사용량이 있지만 갑자기 피크치라고 해서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지금같이 무더운 날에도 보통 우리나라 지금 예비율은 10% 이상이고요. 예. 보통 아무리 피크를 쳐도 한 12%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6%, 17%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그 예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발전소를 이제 원가가 싼 거부터 돌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네들이 말하는 핵발전소 돌리고 화력 돌리고 그다음에 그 비싼 뭐 가스 발전 돌리고 그다음에 제일 비싼 기름 발전 소를 돌려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얘기가 됐던 게 기름 발전소까지 돌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굉장히 뭐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을 상대로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2번. 7월 달에 2번 뭐 경고를 했다는데 뭐 급전 지시 뭐 그렇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급전 지시를 하게 되면 전기를 기업들이 사용하는 걸 많이 줄여야 되고요. 그 부족분을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돌렸다고 해서 예비율이 뭐 굉장히 위험하다거나 왜냐면 전력거래소에서 예비율은 항상 모니터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기 쪽 일하시는 이런 발전 관련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예비율이 실시간으로 분단위로 뜹니다. 그 일반인들도 볼 수가 있나요? 발전소 전력거래소하고 운영하는 업체들은 다 볼 수가 있죠. 태양광 발전소 가지고 계신 분들 좀 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전하고 거래하시는 분들 말고 전력거래소하고 직접 거래하는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용량이 좀 큰 대규모 발전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는데 저도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위험할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한 10%에서 15%는 겨울철
여름철, 그러니까 제일 추울 때 더울 때 그 정도 피크 치는 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들은 그 우리가 예비군 훈련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업들한테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왜 그런 걸 정부에서 지시를 했는지 그 속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지금 현재 예비율은 한 15% 이상입니다. 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원전을 니들이 줄이고 화력발전소를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격인데, 그러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전기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15% 이상, 또 저녁 되면은 예비율이 45% 50%까지 또 딱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네, 안 쓰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왜 태양광 할 때 돈을 받는 S&P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그 전기 도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비싼 발전 원가를 돌려서 전기를 쓰는 거, 거기에 맞춰서 원가가 산정이 되고 그게 우리가 이제 쓰는 전기 원가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들이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진짜 블랙아웃이 됐던 2012년도, 1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S&P 금액이 180원, 185원까지도 올라갔어요. 오호. 왜냐면 그때는 진짜 막 3%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름 발전 돌리고 LNG 발전 엄청나게 돌리고 그거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원가가 확 하고 올라가는 건데, 지금 S&P 가격 80원입니다. 80원. 80원요? 네, 70원, 80원. 와하. 그러니까 예비율이 올라가면 한 70원대, 지금 같이 써도 80원대. 그러니까 우리가 185원, 186원까지 S&P가 형성이 되는 걸 봤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85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만약에 진짜 급격하게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하면은 진짜 예비율이 급한 거죠. 예. 근데 지금 뭐 7월, 8월, 뭐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고정이에요. 70원에서 80원 사이.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얘기들은 다 터무니없는 거짓, 그러니까 공격용 멘트, 그다음에 흔들기,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화력발전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멈춰진 것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비율이 뭐 저녁에는 절반까지 올라가고 한낮에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오히려 원전 가동 그리고 화력발전 비중이 더 높았을 과거보다 더 지금 여유가 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발전소를 계속 지었고요. 화력발전소, LNG 발전소 계속 지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야당이나 이쪽 원전론자들, 원전 마피아 쪽에서 하는 말대로 이게 진짜 전기요금이 막 갑자기 올라가고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네들 말대로 했다면 지금까지 그네들이 6차, 7차, 8차까지인가요? 전력 수급 계획을 자기들이 만들면서 발전소를 이렇게 몇 개를 져야 된다, 원전이 몇 개 필요하다, 앞으로 뭐 원전이 뭐 7개, 8개를 더 져야 된다 하는 게 전부 구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요 예측을 뻥튀기를 시켜서 잘못해놓은 상황에서 계속 지금까지 발전소만 계속 지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막 피크치가 뭐 사상 최대다 뭐다 한다 해도 블랙아웃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율이 15% 뭐 거의 20% 가까이 나오는데, 지금 만약에 그네들 말대로 한다면 진짜 모자라서 막 S&P 금액이 막 200원 막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예. 근데 지금 70원, 80원 계속 고정이잖아요. 예. 물론 이 S&P 금액은 시장 상황에서 맞춰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대로 움직이는 금액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00% 시장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이런 정책들이 과연 맞는 정책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가입한 보험인데 뭐가 보장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제대로 가입했다고 생각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요? 정말이에요. 두꺼운 약관을 읽어봐도 모르겠고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보상받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미 가입된 보험 상품도 분석해주며 전문 설계사가 20여 개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부지 관련해 가지고도 가짜 뉴스가 지금 나돌고 있다면서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정부에서 많이 저걸 하니까 하겠다 발표하고,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뭐 이상한 추측성 보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거에서도 얼마 전에 조선일보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게 태양광 부지를 하려면 1기가와트를 생산하려면 여의도 면적의 뭐 12배 정도가 필요하다. 오호. 이러면서 전 국토를 전부 태양광 패널로 다 채울 거냐. 아하. 공간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예. 땅을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그거와 더불어서 거의 그때와 비슷한 시기에 여러 뭐 한국경제나, 그러니까 뭐 이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언론사들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예예.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그러니까 통계 자체가 기존에 있는 베이스를 잘못 잡고 나서 지금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태양광 모듈 용량이 작았을 때, 그러니까 2007년이나 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막 보급하기 시작했을 때 예. 모듈 한 장당 효율이 한 14%, 뭐 13% 나오고, 그다음에 그 와트 수가 한 200와트 정도 되는 모듈을 썼을 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그때 그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들 말대로 그 여의도 면적이 한 뭐 1기가 하는데 뭐 12배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예. 맞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기준이 다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그러니까 왜냐면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이나 아니면 이런 효율이나 이것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현재 기준이나 아니면 향후에 3년 뒤, 5년 뒤에 미래 같이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과거 안 좋았던 기준으로 쓰는 거죠. 지금은 태양광 모듈들이 대부분 350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비해서 모듈도 같은 면적 대비 발전하는 것도 보통 14%에서 지금 한 17%, 18%까지 올라왔고요. 예. 그러니까 1메가와트의 발전소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토지 면적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토지 면적이나 상태나 모양에 따라서 틀리지만 약 한 2,500평에서 한 4,000평 정도 필요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1기가와트를 조선일보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250만 평에서 약 400만 평 정도가 필요하고요. 예. 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5배에서 4배 정도입니다. 확 줄어들죠. 12배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을 다 잘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출발점이 다 틀려요. 그렇군요. 예, 신재생을 반대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찬성하는 쪽하고도 많이 이게 틀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나와서 정부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기존의 태양광을 아주 등한시했던 회사들도 이제 정권의 바람을 불고 제도를 들고 이제 이렇게 덧붙여서 가려는 그런 기류들이 많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이 태양광에서 대기업군, 소위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면 10대 재벌 아니면 뭐 30대 재벌까지도 태양광에 투자한 기업은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LG도 아닌가요? LG도 이제 태양광의 모듈이나 뭐나 기술 개발에 투자는 했지만 하나만큼 전폭적으로 투자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일부,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부에서 태양광 모듈 부분을 유지를 했던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는 태양광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태양광을 어부지리하다가 그냥 없애버렸죠. 팔아버렸죠. 아하. 네, 그리고 그냥 삼성전자에서 하다가 삼성 SDI로 넘겼다가 제드리곤이 엎어버렸죠. 엎어버렸어요? 네, 우리 이거 안 해 하고 엎어버렸어요. 삼성은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태양광에 제대로 투자를 하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신재생 쪽 바람이 부니까 정부도 그렇고 재벌그룹도 그렇고 또 이렇게 신재생 쪽에 자기들이 하려고 이렇게 자꾸 노크하는, 이제 뭐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하겠다 뭐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제 입질만 하고 음. 있는 상태라 구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모듈 공장을 엄청 뭐 크게 짓겠다. 뭐 아니면 뭐 태양광 뭐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자기네들이 뭘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데 저는 이미 태양광으로서의 제조에 관련된 거는 파워 게임이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태양광 모듈을 제일 먼저 만들어낸 회사가 일본의 샤프라는 회사인데. 일본에서 제일 먼저 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용화시킨 일반의 샤프라는 회사인데 이미 그 회사도 망했어요. 어이? 망했다고요? 예, 샤프 전자 되게 유명하잖아요. 왜 그랬었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영한 사전인가요? 영영 사전인가 막 그렇죠. 전자사전, 네, 전자사전 많이 나왔었죠. 조그맣게 나와서 우리 맨날 갖고 다녔던. 거기도 태양광 비슷하게 뭐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그 전자 계산기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태양광 예, 판넬부터 그렇죠. 그 회사도 이미 망해서 중국 회사한테 팔렸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미 이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는 그런 규모의 경제가 이미 거의 재편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전에 한화에서 나왔던 분이 얘기했듯이 세계 한 10대 매출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세계 탑 10 안에 못 들어가는 회사들은 지금 후발로 시작을 해봤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아하.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 개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반도체를 지금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엄청난 돈과 물량과 시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탑 3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 와서 후발주자로 뭘 하겠다? LG전자도 사실 이제 태양광 탑 10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기업을 만약에 기조를 이용해서 정부에서 뭐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또 신재생 쪽에 뭐 이런 제도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경유착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정책들,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서 발전 공기업들, 지금 얘기하는 뭐 한전의 자회사라든가 이 업체들한테 힘을 또 실어줄 수가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게 없으니까 발전 공기업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들이 주도적으로 무슨 사업들을 해라 뭐라 하는데, 지금 발전 사업자하고 발전 공기업은 전혀 별개예요. 그러니까 발전 공기업은 발전 사업자들한테 RPS 지원금을 주는 일종의 갑인 위치에 있는 회사들이고요. 발전 사업자들은 우리 이런 시민들이나 이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되게 영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일반 발전 사업자들을 상대로 발전 자회사나 발전 공기업들은 갑의 위치에서 항상 행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만약에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쪽에 더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더 을로서의 역할을 계속 을의 입장에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 결정권도 없고 그다음에 기간이나 뭐나,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이긴 하지만 RPS 제도나 이제 앞으로 소규모는 FIT도 된다, 뭐 그쪽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결정권을 전부 다 정부가 행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권한을, 아니면 그런 민주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런 발전 사업자들도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위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지금처럼 모든 걸 다 정부나 발전 자회사, 발전 공기업이 모든 권한을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시장 자체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심 대표님을 빨리 광화문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광화문 신문고도 있고 그렇잖아요. 신문고에 뭐 한들 이런 정책이 그런 걸로 해서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국회로 보내드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치인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하다니까 모든 국가 정책이나 모든 게 다 장사꾼 마인드로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하나는 박근혜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죠. 이 사람은 정치인. 그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공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를 가장한 정치인을 가장한 공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저는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희정
지사나 뭐나 뭐 이렇게 선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평생을 30년 평생을 정치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고 정치를 하셨던 분들은 정치적인 해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이런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해서 제도를 만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다음에 발전이 되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20% 2030년까지 하겠다고 했으면 수치만 올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올라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보면은 지표, 수치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 왔잖아요. 지금까지. 예.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정책이나 정치권의 몫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태양광 쪽에 이런 민원 해결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나 이런 뭐 아니면 발전 사업 허가를 내는 데서 이런 모든 민원을 전부 이 사업자한테 모든 해결을 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뭐를 시도를 할 때 절차나 규정으로 해서 딱딱딱 해서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 허가 무슨 동네 민원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환경 쪽 모든 다 사업자가 해야 돼요. 그 헬조선은 원래 그래요. 우리는 침수차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 안전벨트 땡겨봐서 흙이 묻었나 안 묻었나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업자들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영세하고 조직화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법률이나 법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정부에 이런 걸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게 불편하다. 아까 얘기했던 뭐 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답변이 다 똑같아요. 뭐 귀하이 뭐 노고에 감사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먼저 쭉 인사 나온 다음에 법령 뭐뭐뭐에 의해서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거는 뭐 이래서 이거는 쭉쭉쭉 하다가 이거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민원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신용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는 뭐 국토부 어디니까 실제 민원을 하시려면 민원이 발생한 무슨 뭐 지자체 담당자가 있고 거기에 무슨 부서에 누구하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놈이 리젝을 했는데 그놈하고 또 얘기를 하라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이 아니라 저 시스템적으로 정부도 좀 민원 해결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신문고를 다시 한번 두드리세요. 어떻게요? 그놈이 거절한 놈인데 그놈한테 또 가라고?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한번 더 해보세요. 그 똑같이 와요. 뭐 그쪽에 얘기를 그러니까 민원이 기피 신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던 이게 민원을 넣어보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기피하게 되는 결국엔 그놈한테 갑니다. 그렇죠. 그놈이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게요. 얼마 전에 이상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중국이 태양광 발전에서 좀 앞서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자칫하다가는 그 태양광 때문에 환경 재앙을 얻을 수가 있다. 거기에 논거는 태양광 패널이 나중에 이게 영원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환경 쓰레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도 이제 기사를 봤는데요. 이 기사의 원본은 어디서 나왔냐면 홍콩의 SCMP라는 외신이 보도를 한 거를 우리나라 SBS하고 한경에서 받아서 이제 쓴 거예요. 기사를. 근데 이제 이쪽 톤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지금 태양광 발전소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태양광 발전소 1년에 10% 뭐 올린다고 하는데 중국은 그 10%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의 10배 뭐 이상 뭐 30배 그렇게 지금 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태양광이 설치가 되는 데가 사막이나 이런 모래폭풍이 자주 부는 지역들이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 패널에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수명을 한 20년에서 30년. 근데 이런 식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지역에 이제 설치가 되면은 주변적인 환경에 의해서 수명이 좀 많이 단축이 되겠죠. 이것도 어차피 전자제품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이 뭐 막 눈이 많이 내리고 모래폭풍이 오고 뭐 그러면 훨씬 더 수명이
짧아질 거고요. 그 중국의 그 네이몽구 고비 사막 같은 경우에 인적이 드물고 환경이 매우 안 좋은 데는 더 많이 저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국 업체들 중에 이런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는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대부분 이런 상해나 뭐 청도나 뭐 이쪽 그 바닷가 인근에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직 그 육상교통이나 뭐다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집중적으로 설치된 모듈들이 20년 정도 지나서 수명이 다 했을 경우에는 이 해변가에 있는 업체들까지 그 운송을 해서 거기서 폐처리하고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허. 그 비용을 처리가 과연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그렇게까지 오겠느냐. 예. 그리고 중국 자체가 지금 그 재처리하는 그런 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아직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없죠. 운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죠. 그다음에 수거를 한 그 망가진 태양광 판넬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정에도 또 상당한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먼 거리를 운반해서 또 복잡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서 얻어낸 게 과연 뭐 있겠느냐라는 그런 투의 기사예요. 예. 아니 그것도 우리 국내 시멘트 업체에서 일본에서 화력 발전을 하고 남은 재를 수입하듯이 우리도 중국의 그 패널을 삼겹살 판으로 수입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이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는 거에 재처리하는 기술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럽 쪽하고 일본 그다음에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아하.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이쪽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이제 저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2007년 8년도고요. 예. 아직까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양광 패널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도 한 10년 이상 시간은 남아 있고요. 지금 이제 충북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 연구센터라고 해서 지금 짓고 있어요. 아하.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이제 짓고 있고 센터는 한 15년에서 20년 사용이 다한 태양광 모듈을 재활용하는 사업들 이제 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거고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이렇게 용역 연구한 거를 보면 작년에 발생한 폐 모듈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39톤. 근데 이게 2027년에는 5,802톤 정도로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해서 새로운 사회 환경적 문제로 번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2021년부터 이 연구센터가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를 해서 이런 거를 이제 재활용하는 뭐 이제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도 이제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는 유리하고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뭐 이런 걸로 구성이 90% 이상 돼 있어서 이거를 재활용을 하면 90% 이상 원재료를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이미 많아서 유럽 연합에서는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 지침이 2012년부터 태양광 패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책임을 모든 국가가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어허. 2018년 8월 15일부터는 폐기된 태양광 패널의 85%가 법적으로 회수가 돼야 되고 80%는 재활용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법으로 명시를 했답니다. 아하. 특히 독일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기계적 화학적 처리를 통한 재활용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요. 독일의 서나이콘 AG 프라이부르크라는 회사는 2004년부터 매년 1200톤 정도의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 중에 있고요. 현재 유럽 내 폐기물 회수 시설은 독일이 91개, 이탈리아 66개, 프랑스 40개, 벨기에 12개 정도로 폐기물과 재활용, 회수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태양광 패널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게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나 폐기물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해 10년 정도니까 지금부터 해도 이렇게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것들이 뭐 진짜 그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환경 파괴적이고 뭐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처럼 만약에 우리 이동하는데 몇천 킬로가 걸리고 뭐 그래서 이게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다 해봤자 뭐 한 1000킬로 이내에서, 그러니까 폐기물 수거가 안 돼서 뭐 돈이 안 돼서, 이거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태양광 여기에서 나오는 재활용도 거의 90% 95% 이상 지금 현재 유럽 기술로는 다 폐기물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뉴스를 보고 야 이게 진짜 환경에 뭐가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일단 기우다라는 거죠. 왜냐면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할 거고, 그러니까요. 단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폐기물 규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진짜 우리 몸에 안 좋은 뭐 이런 물질 그런 것들은 이제 기준치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겠죠. 예. 아니 이것도 전력 예비율 얘기랑 똑같이 과거만 보고 현재만 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기술 발전한 건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기사 말대로 중국이 현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이 없어요. 근데 향후 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안 좋은 쪽을 굉장히 부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전혀 뭐 아닐 것이다 라는 전제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아니니까 아니야 그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이런 보도들은 좀 많이 없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입시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야. 왜 부자들이 명문대에 더 많이 가는 걸까? 항상 싸우던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또 수시와 정시 찬반 논쟁은 언제까지 계속할 건지. 입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입시 현실 고발 웹툰 입시 유감 봤어? 입시에 대한 답답함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만화야. 현실 고발뿐 아니라 중하위권 입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중하위권이라고 불리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헌정 만화이기도 해. 입시 유감? 유료 웹툰이야? 아니, 입시 유감은 무료 웹툰이야. 대중들이 입시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입시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만들었대. 검색창에 입시 유감을 쳐봐. 입시 현실 고발 웹툰 입시 유감. 그리고 저희 애청자분들이 전화를 아직도 계속 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문의가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저희 회사나 뭐 저한테 제일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격이에요. 이제 시공비. 그렇죠. 누구나 다 하려면 이제 시공비. 그게 가장 궁금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한 100km 정도 지금 한다고 하면 대략 한 1억 한 7천만 원 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예.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시설비를 투자를 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설치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얻는 수익률은 200에서 한 250만 원, 가중치가 좀 있다고 하면은 건물이라고 하면 한 3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얘기했듯이 수익률 한 10% 이상 뭐 하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변수가 있는 게 개발행위 허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역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고 이 비용으로 또 얼마가 지출이 되고 뭐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는 이 금액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전 선로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그러니까 내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그 위치에까지 선로가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내 땅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한전 선로를 직접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다. 되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도로가 있어서 도로에다가 한 2-3개 정도 박을 수 있다면, 전주를 심을 수 있다면 가능한 얘기지만, 만약에 중간에 이제 군 도로나, 그러니까 정부 소유의 도로가 아니고 일반 다른 사람의 도로가 있다고 하면 전주를 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전주를 심거나 한전의 개통을 연결하는 부분은 한전에서 이거를 하시는 그 설계 한전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금액을 얼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사실적으로 픽스된 금액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고압 전주 하나를 늘리는데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1,000만 원요. 좀 싸게 하면 뭐 한 800? 예, 그 정도? 그러니까 뭐 그게 근데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한전 직원이 정하는 거예요. 그 설계하시는 직원이. 예.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죠. 어허. 이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공사 금액에서 토목공사 같은 부분에는 가격 변동이 제일 심합니다. 왜냐하면 평지나 일반적으로 뭐 크게 공사를 안 해도 되는 데면 공사비가 얼마 안 들겠지만, 이제 내가 뭐 임야에다 하겠다, 산에다 하겠다 할 경우에는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죠. 왜냐하면 뭐 석축을 쌓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부광토를 쌓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배수로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용 부담 요건. 그다음에 요즘엔 지자체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무슨 뭐 혐오 시설로 분류를 해놔서 차폐를 요구를 해요. 오, 차폐를 요구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안 보이게 예. 뭐 그다음에 막 나무를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2열, 3열로 막 심어야 되고 높이가 뭐 한 2m 되게 3m 되게 막 심어야 되고 그 조경 비용이 또 상당하게 들어갑니다. 아하. 네. 나무 사와야죠. 나무 심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가적인 비용들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또 모르고 그다음에 경사도 그러니까 임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경사가 한 20도 이상이면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경사도 17도, 18도만 돼도 경사가 심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문의해 주시는 분들의 그 금액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시공 금액에 어떤 분들은 뭐 한 1억 5천에도 할 수 있다. 뭐 어떤 분들은 그 이하도 할 수 있다. 뭐 계속 뭐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하시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케이스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네. 토목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뭐 개발행위 상황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이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바웃 금액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실행하실 거를 딱 보면 이제 금액이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업체들에 따라서 시작할 때 모든 금액을 오픈을 하고 가는 업체가 있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할 욕심에 처음에는 되게 싸게 하는 거예요. 한 뭐 원래는 1억 한 7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1억 2천에 해드릴게요. 1억 3천에 해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고서 계약을 해요. 일단 진행을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하다가 못해요. 이 금액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더 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주분들의 대부분 회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큰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일단 공사는 시작했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회사는 나자빠져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소송 걸어야 되니까. 그렇죠. 복잡해지잖아요. 예. 그 업체를 바꾸겠다 뭐 한다 하더라도 복잡해지는 거고. 예. 현재 공사를 시작한 업체가 만약에 그리고 공사비는 모든 공사가 그렇지만 진간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변경이 되고 상황이 또 뭐 장비가 변경이 된다거나 기계가 변경이 되면 그걸 또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공사 형태가 변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까 박 PD가 얘기했듯이 계약 위반이라고만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는 이런 조건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하다 보면 사업주분들은 계속 추가로 뭔가를 요구를 해요. 우리는 A에 계약을 했는데 사업주가 A를 하면서 야 이것도 좀 해줘. 야 이것도 좀 해줘. 그것도 좀 해줘. 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공사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거와 틀리게. 그러면 사업주는 계약한 금액에서 그거를 해주기를 원하고 근데 업체 쪽에서는 그 금액에는 그러니까 하면 손해인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눈만 고치러 갔는데 코도 해줘, 입도 해줘. 근데 가격은 눈만 하는 거랑 똑같이 해줘.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대부분의 사업주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이제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토목공사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하다못해서 CCTV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보면 보통 CCTV 업체가 한 500평 정도 해서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카메라 한 4개 정도 달고 뭐 이렇게 하는 금액이 몇백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사업 그런 걸 하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야 이거 공사했는데 나 CCTV 보안 때문에 하나 해줘. 근데 그걸 뭐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공사 금액이 얼만데 뭐 이거 하나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또 하다 보니까 사업주 요청이고 그러니까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한 2대 정도 그러면 이렇게 2대 3대 정도 해서 해주면 또 하다 보면 카메라가 여기도 있어야 되고 저기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니까 한 7대 달아줘 8대 달아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예. 사업주분들이 더 내놓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 돈들을. 아유, 요즘은 탕수육 대짜 시켜도 9만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서로 협의해서 하면 충분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업체가 계약을 딸 요량으로 실질적으로 공사가 실행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비용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저희도 보면 공사를 하면 그 정도 금액은 다 들어가는데 이제 어느 업체를 선택을 하시느냐는 그거를 이제 추진하시는 사장님의 의지에 많이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부영 아파트처럼 날림으로 지어놓고서 나중에 또 금방 망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국산 패널을 쓴다고 해놓고서 중국 거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현저하게 낮거나 뭐 그런 견적이나 그런 것들은 뭔가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싼 게 비슷덕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싼 것도 문제가 되지만 뭐 너무 싼 것도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땅이 다 맹지죠.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 땅,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도로 하나 한 필지 뒤에 있거나 뭐 아니면 실제 길은 나 있는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거나 이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견적이나 뭐다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문의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분들이 계속 연락 오셔서 하시는 말이 길은 된다고 가정을 하고 견적을 뽑아달라 이제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에서 가정이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맹지하고 길이 붙은 도로는 땅 가격만 해도 최소한 몇 배에서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 그거를 가정을 하고 한다? 뭐 거의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우리 사촌이야. 그럼 상관없으니까 좀 해줘. 아니 그 사촌이라도 일단 그러면 토지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승낙을 받았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런 걸 또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견적 좀 먼저 내줘. 그러니까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가정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네요. 이건 마치 통일될 걸 가정하고 저 평양 땅값 좀 알아봐줘 그거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처럼 뭐 아니면 이렇게 얼마가 정도 들어갑니다 못 하는데 세부 견적을 달라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견적을 위한 견적을 달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맹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없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일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만약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하면 업체나 이런 쪽에 물어볼 때도 항상 도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물어보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커피 향이 좋네요. 강릉의 유명 커피하우스에서 공수했죠. 거기 저도 가봤는데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곳에서 4차 산업혁명의 열쇠를 찾았어요. 이곳의 바리스타 주인을 보면서 전문가가 머리에 딱 박히더라고요. 전문가요? 늘 있던 용어잖아요. 김기춘, 우병우도 법 전문가인데 하지만 결말이 크다. 변호사, 검사, 의사 같은 사자가 아니라 전문가와 같은 가의 시대라는 겁니다. 사자나 가짜나 평생 직업이긴 하지만 가짜의 경우에는 배타적으로 보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제 아무리 빅데이터를 잘 분석해도 수시로 바뀌는 변화를 콕 집어내는 건 사람, 즉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되기도 어려울 텐데 비결이 없나요? 관철, 격, 유 이 네 가지를 겸비하면 됩니다. 세계가 일본된
달을 쓴 홍성국 저자의 신간 인재 대 인재 정도 가시면 됩니다. 급변하는 미래를 돌파하는 4가지 역량. 인재 대 인재. 도서 출판 메디치. 지금까지 태양광과 관련된 가짜 뉴스와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문의에 관련된 답변을 심정현 대표님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진짜 이런 문의를 할 때 제대로 된 문의를 해야 서로 간에 시간 낭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들도 저희가 잘 걸러내야 저희가 필요 없는 그런 정력 낭비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이 좀 양쪽 말을 다 듣고서 공정하게 기사를 썼으면 해요. 물론 신재생이나 태양광 쪽을 옹호하는 언론도 분명히 있고요. 또 반대로 이거를 또 핵발전소나 이쪽을 옹호하는 언론도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한쪽에 치우친 정보만을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자들이나 그 데스킹 하시는 분들도 너무 자기네 신문사의 논조대로만 가지 말고 합리적인 취재를 해서 합리적으로 기사를 내보냈으면 합니다. 예.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광고인데, 한전 맞아요. 광고인데 그게 네. 되겠어요? 그래도요, 광고라고 해도 기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걸 보면 화가 나잖아요. 예. 네. 아니 그리고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한 가지 아쉬움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난주에 방사능 관련된 뉴스 계속 해주시기로 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나도 못했어요. 맞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준비는 했는데 다음 주에 마저 못한 거는 다음 주로. 예. 그러면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